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이제 주로 어떤 물체들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두 물체가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충돌 현상을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충격량과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먼저 운동량의 정의를 살펴보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가 되고요. 따라서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도 있고 방향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F는 ma, 어떤 알짜임에 의해서 질량인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할 때 이 가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F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요 m을 요 델타 안으로 넣어서 델타 t분의 델타 nv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운동량의 정의를 nv로 했기 때문에 결국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즉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보다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한 것이 델타 t분의 델타 p,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또는 이제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가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고, 운동량의 정의에 따라서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충격량의 정의 자체는 힘과 시간의 곱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물체가 F라고 하는 힘을 델타 t초 동안 받았다. 그때 이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은 F 델타 t가 되고요. 당연히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충격량도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량의 단위는 힘과 시간의 곱이기 때문에 뉴턴 세크가 되는데요. 이제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과 같기 때문에 결국 충격량의 단위는 운동량의 단위와 똑같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하나 보면 이제 골프공이 매우 빠른 속도로 어떤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이 골프공이 부딪히는 동안 이 골프공의 이 벽면에 의해서 힘이 가해질 텐데요. 이때 가해지는 힘은 대략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골프공이 변형이 많이 일어날수록 힘이 더 많이 작용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충돌한 이후에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면서 변형이 줄면서 골프공에 가해지는 힘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경우에는 이 골프공에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골프공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따질 때 이 구간을 잘게 쪼개서 이 dt라는 시간 동안 일단 F라고 하는 힘을 받는다고 했을 때 힘과 시간의 곱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dt라는 시간 동안 받은 충격량은 이 시간 dt와 그때의 힘 F의 곱으로 되고, 그건 결국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골프공이 받는 전체 충격량은 이런 직사각형 면적의 합,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의 면적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이 골프공에 작용한 평균적인 힘을 F 평균이라고 했을 때, 이때 골프공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평균적인 힘과 이 충돌이 일어난 시간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충격량, 운동량 정리인데요. 먼저 충격량의 정의는 힘과 시간의 곱으로 앞서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힘이라는 거는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힘 곱하기 델타 t는 ma 곱하기 델타 t가 되고요.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결국은 힘과 시간의 곱이 질량과 속도의 변화 곱으로 나타나고요. 이 델타 V라는 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충격량은 mvf-mvi 해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과 같다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걸 정리하면 충격량은 델타 P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것을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격량의 정의는 힘과 시간의 곱으로 따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의 정의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둘이 같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단원의 핵심인 운동량 보존입니다. 자, 질량이 M1인 물체와 질량이 M2인 물체가 각각 이러한 초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두 물체는 부딪히게 되는데요. 부딪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를 각각 V1F, V2F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요 M1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계산한 겁니다. M1에 가해지는 충격량. 이 M1에 주는 충격량은 M2에 의한 거겠죠. M2가 M1에게 F21이라는 힘을 델타 T초 동안 작용했을 때, 요 M1의 충격량은 아까 얘기한 충격량, 운동량 정리에 의해서 이 충격량은 이 M1의 운동량 변화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M2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계산을 해보면, 이때 두 물체는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 힘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F12, 그러니까 M1이 M2에 주는 힘이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라고 하면 M2가 M1에 주는 그 힘은 이제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M2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그 값은 M2의 운동량 변화와 같다.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F12와 F21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죠. 이 델타 T는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서 쓴 식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거를 정리해 주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좌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항은 충돌 전에 M1의 운동량이고 두 번째 항은 충돌 전에 M2의 운동량이죠. 그리고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는 이 두 물체를 하나의 개로 봤을 때 이 개가 갖는 전체 운동량을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충돌 후에 M1의 운동량이 되겠고 두 번째 항은 충돌 후에 M2의 운동량이 되는데 이 둘을 더했다는 것은 이 두 물체를 하나로 봤을 때 이 전체 개가 갖는 운동량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결론은 이제 충돌 전에 전체 개의 운동량과 충돌 후에 전체 개의 운동량이 같다. 즉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요. 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두 물체가 받는 힘은 이 충돌에 의해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걸 충격력이라고 하는데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외에 어떤 힘도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 두 물체를 하나의 개로 봤을 때 이 개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이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외력이 있다면 여기 이제 뭐 F1 이런 게 더해지는 거죠. 외력이 있고 그러니까 M2에도 또 외력이 있다면 이게 더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F1과 F2가 0이 아니면 이런 식이 성립을 안 하죠. 이 F1과 F2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을 때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을 때 그때 이 개의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이걸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충돌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충돌 현상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은 어떤 경우냐면 두 물체가 충돌한 후에 함께 운동하는 경우. 붙어버린 거죠. 이게 두 물체가 붙어서 함께 운동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 식을 정리해주면 충돌 후에 속도를 알 수가 있죠. 어차피 두 물체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값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탄성 충돌인데요.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은 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 자, 탄성 충돌은 이제 어떤 경우를 탄성 충돌이라고 하냐면 일단 이 경우에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두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운동량은 보존이 되고요. 이렇게 운동량 보존되고요. 이거는 뭐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게 완전 탄성 충돌 또는 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운동량 보존에다가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도 함께 보존이 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겁니다. 다른 에너지는 변할 수 있어요. 다른 에너지는 변할 수 있지만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가 같을 때 이런 경우를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자, 지금 만약에 이제 두 물체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충돌 전의 속도를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충돌 후의 두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이 V1F와 V2F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미지수가 두 개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탄성 충돌의 경우는 이 충돌에 대해서 세울 수 있는 식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V1F하고 V2F를 구할 수가 있죠.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를 각각 구할 수가 있다. 원래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사용한다 그러면 M1에 가해지는 힘을 알아서 M1에 가해지는 힘 F를 알아서 F는 MA라는 공식에 대입을 해서 충돌 후에 힘을 받고 난 후에 M1의 속도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M2의 나중 속도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두 물체에 작용한 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부딪힐 때 어떤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뭐 자세히 따져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화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제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속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 속도를 알 수가 없는데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이렇게 두 물체의 충돌 후의 속력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한 완전 비탄성 충돌과 완전 탄성 충돌의 경우는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처음 속도하고 이게 어떤 충돌인지 그 두 가지만 알면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도 아니고 그렇다고 탄성 충돌도 아닌 그냥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그냥 비탄성 충돌.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식은 세울 수가 있지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충돌 후에 또 뭐 함께 운동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이 운동량 보존밖에 없고 이거 가지고는 이제 두 물체의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탄성 충돌의 경우는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운동량 보존 이외에 또 다른 조건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